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보수단체 국회 본청 진입 시도로 어제 국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성 사태를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극우 정치의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국회에는 긴장감이 더욱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어제 사태로 여야 갈등이 지금 더 커지는 것 같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성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는 국회 침탈의 날, 참사의 날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철저히 유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즉각 최고 수준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물론 30 최고위원 폭행에 연루된 집회 관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당직자가 폭행을 당한 정의당도 이를 백색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애타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한 국민이 국회로 모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야말로 국민이 광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문을 걸어잠가 국민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폭거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난입으로 인해 출입문 전면 봉쇄 등 국회가 몸살을 앓은 만큼 국회 사무처도 출입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 사이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선거법 개정안 관련 협상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별다른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 테이블인 이른바 4+1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이 난항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연동형제와 석패율 문제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차라리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정치개혁 초심을 되새기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민주당과 4+1 협의체 결과를 내는데 앞장서고 본회의 상정까지 이끌어내겠다며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이어진 양측의 물밑 협상에도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를 맘대로 하려다가 맘대로 되지 않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국당은 원안을 발의한 심상정 대표가 원안에 반대하는 코미디라고 지적하며 이 강경 투쟁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협상의 변수입니다. 선거제와 연계된 검경수사권 조정도 4+1 협의체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협상은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내년 4월 15일 진행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0일 전인 내년 3월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진통을 알아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제 북한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답변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비건 대표 공식 일정으로 보면 오늘 오후에 출국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2박 3일 서울 일정이 오늘 끝납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 4시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한미 북핵 문제 수석 대표 협의 직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함께 약식 회견을 하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카운터파트를 향해 회담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일부장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 쪽에서 답이 오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비건 대표의 약식 회견에 대한 공개적인 담화나 보도도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늘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묵고 있는 서울의 호텔을 떠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고 정부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한 대학에서 비공개 강연을 마지막으로 비건 대표는 우리나라를 떠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 전에 사실상 마지막 북미 접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출국 시간은 다가오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제 비건 대표가 약식 회견에서 연말 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까지 와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점 등을 살펴보면 북한의 연말 시한 주장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또 실천 가능한 조치와 유연성을 갖춘 창의적인 방안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됐다고 말한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접근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태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언급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조치, 유연한 접근을 비건 대표가 어제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offered any number of creative ways to proceed with feasible steps and flexibility in our negotiations to reach balanced agreements that meet the objectives of both sides. 하지만 북한이 지난 11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 내놓은 요구한 3가지 가운데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는 점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3가지 요구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 첨단 장비 반입 금지, 대북 제재 완화인데 모두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일 이대로 북미 접촉 없이 비건 대표가 한국을 떠나면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른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조금 전 10시 반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협상에 진전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투입되는 총 비용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달한다면서 획기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협상팀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재 완화 범위에는 남북 철도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완화할 것을 안보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북미 간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우선 남북 철도 사업 관련 제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일부 허용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안보리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47개 국가에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보고한 북한 노동자는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데
중국은 아직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제안은 송환 시점과 함께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숨통을 트이워주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초안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직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거절하고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변화된 관계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약속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은 그런 목표를 향한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압 수사로 엉뚱한 사람을 20년 넘게 감옥에 있게 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그리고 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또 피해자에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과거 수사 관계자들을 정식으로 입건했고 또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게도 사과를 했으니까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진범 논란으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화성 8차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을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1명 가운데 숨지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을 제외하고 37명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수사팀뿐 아니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8차 사건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누명을 썼다는 것과 이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실제로 8차 사건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주요 증거로 쓰였던 국과수 감정 결과,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료값을 인위적으로 조합하고 가공하면서 감정 과정 중에 중대한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춘재가 자백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수사경찰관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던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당시 수사 기록 등을 면밀하게 재분석해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하고 살인과 강간 등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9차 사건 관련해 이춘재의 진술을 보강하고 재심 절차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서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먼저 어제 검찰 조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은 가족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는 일일이 해명하는 게 구차하다며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를 마친 뒤 공보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과정을 총괄한 최종 책임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혹에는 진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수 비리를 묵인한 게 아니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내부 회의를 거쳐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는 그제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수사를 의뢰할지 인사조치를 할지 그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실에 있다며 정상적인 감찰 종료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조 전 장관 측 입장과 다르게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내용 가운데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 전 장관이 중대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죠. 검찰은 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외부 전화를 많이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 여권 핵심 인사들의 구명 청탁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이른감도 있지만 이 검찰이 과연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이 부분도 쟁점이라고요? 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어제 조사 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추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검찰이 어제 조 전 장관을 참고인이 아닌 혐의가 적시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점, 그리고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중대비리를 확인했다며 이례적으로 감찰 중단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충분히 검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포함한 당시 청와대 감찰 자료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청와대가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감찰 중단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제 청와대가 감찰 무마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 발표에 검찰이 곧장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받은 적이 있죠. 이에 대해 어제 청와대가 다시 재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감찰이 아닌 검찰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고 청와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재반박문까지 낸 것은 그제 입장문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에 여론의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안유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씨의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공소장 변경으로 허락했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 이모 대표에게 언론 대응 방침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정 교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내년 미국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등 2개 부문에서 최종 10개 작품을 추린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북미 지역 영화 평론가들이 주는 상도 잇따라 휩쓸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내년 2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첫 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기생충을 국제장편영화상 예비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라지리 감독의 레미제라블, 마티 디옵 감독의 애틀란틱스 등 모두 10편이 포함됐습니다. 주제가상 부문 예비 후보에도 기생충의 소주 한 잔이 올랐습니다. 아카데미는 이와 함께 장편과 단편 다큐멘터리, 분장상 등 모두 9개 부문 예비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생충은 내년 1월 발표되는 최종 후보에서 감독상과 각본상 등에도 지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인 골든 글로브상에서도 이미 감독상을 비롯한 3개 부문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기생충은 잇따라 수상 낭보도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영화 비평가 협회상에서 최우수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세계적인 명장을 제치고 거머쥔 감독상입니다. 전날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상에서는 작품, 감독, 각본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는 등 북미 지역 비평가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외국어 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그의 영화 기생충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집 담보 대출 자체를 원천 봉쇄한 초고강도 대책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통할까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출입 기자들도 몰랐던 기습 발표였습니다. 그만큼 이 대책을 발표하고 그 실효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취임한 이후에 18번째 대책입니다. 네. 그중에 고강도 대책 3개를 찝으라면 네. 2017년도 8.2 대책, 지난해 9.13 대책, 예. 이번에 그 대책이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어제 대책의 큰 흐름을 보면 대출을 죄고 그리고 보유세를 인상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그 방침으로 일단은 읽히는데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15억이 초과가 되면 아예 대출이 원천 봉쇄,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9억에서 15억까지 보면 일단 고가 주택의 기준은 이게 시가입니까? 네. 공시지가 아니고. 지난해 9월 예. 14일 날 정부는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예. 대출 전혀 안 해줬죠. 그렇죠. 이번에는 15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9억 원이 고가주택이 돼버렸어요. 얘는 네.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정가액. 소위 예. 공시가격 9억이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실제 시가. 시가가 13, 4억 됐죠. 네. 지금은 거래 가격이 9억이 그냥 고가주택입니다. 그래서 9억과 15억 사이는 예. LTV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을 그러니까 40% 주택을 20%로.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내 자산 가치의 비율.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40%니까 4억을 받았죠. 네. 4천만 원 받았죠. 예. 이게 2천만 원 줄어듭니다. 9억에서 그런데 10억 이제 1억, 사이는 1억짜리 집은 규제가 실제로 안 되고 10억이라면 4억을 예.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실례를 들어서 좀 저희 그래픽 준비한 걸 가지고 좀 볼까요? 네. 예. 만약에 시가 14억 원 주택을 내가 매입한다 이렇게 네.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9억 원 이하는 40% 그냥 적용하고 있고요. 예. 9억에서 15억 사이는 20%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예. 9억 이하는 40%니까 3억 6천이 되고요. 예. 그 나머지 14억에서 9억을 뺀 5억에 대해서는 20%만 적용하니까 1억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14억에 40%니까 5억 6천 받던 것이 네. 4억 6천으로 1억 정도 줄어듭니다. 예, 이게 지금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내에서 그렇죠. 적용을 규제죠. 하겠다는 네. 건데 서울은 다 여기 해당되는 다 거죠?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15억 초과되면은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네. 그런데 15억이 넘는 집을 살 거면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15억 초과 분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까? 15억 이상이니까 15억도 해당되죠. 15억 대출 전혀 예. 안 되는 겁니다. 대출이 전혀. 네, 무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빚을 내서는 네, 집을 못 비싼 사는 집을 거죠. 사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아이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부모님하고 집을 뭐 합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으로 좀 앞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서울 지역에 보면 지금 9억 넘는 집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15억 넘는 집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서울시의 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중위권 가격이 11월 기준으로 8억 7,272만 원입니다. 네. 평균 9억 정도 되죠. 그렇죠. 저희가 말하는 강남 4구나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는 웬만한 주택이 9억이 넘어요. 예. 또 15억 넘는 경우는 강남 4구는 거의 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대책은 예. 주택 거래를 좀 고가 주택은 전부 끊겠다는 것 같습니다. 점 끊겠다. 네. 그러면 약간 그 저가 주택에서 내가 좀 고가 주택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갈아타고 싶다. 일단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현금을 모을 때까지 네, 네. 기다려야 되는 네. 겁니까? 현금이 없으면 15억 넘는 거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내가 돈을 모아서 가는 방법밖에 네,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의 이런 대책의 입장은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해서 네.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런 그렇죠. 갭 투자도 건가요? 전세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던 사람이 9억 넘는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예. 전세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네. 9억 넘는 주택도 못 사는 예. 거죠. 그래서 갭 투자 자체도 이번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옥죄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겠다는 게 가장 큰데 네.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요. 현금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고 또 그 이하 사람들은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은 대출을 금지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하만 주택을 줬는데 무려 60.2%가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규제 전에 17.3% 정도 차지했는데요. 예. 규제하고 난 이후 1년 동안에 24.7%로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택을 전혀 관계없이 샀다는 얘기죠. 예. 또 어쨌든 정부가 어제 던진 메시지는 빚을 내서는 앞으로 집을 사지 그렇죠. 말아라. 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출 규제는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제부터죠. 어제 발표했으니까. 어제 발표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대출 신청한 사람까지는 인정되는 아닙니다. 거죠? 소급 적용은 안 합니다. 소급 적용은 안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어제 발표된 시점 이후부터는 네. 대출이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받는 거. 예. 오늘부터는 전부 적용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제 세금 관련인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인상이 되는데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인상이 더 되는 가장 큰 것은 거고, 예.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난 2005년도 5월 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고가주택이 6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때는 가구별 합산이었어요. 그때 2007년도 11월 달에 MB 정부 당시에 고가주택을 1가구 1주택은 9억 원. 네. 나머지는 다주택자는 6억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시가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시가 한 13, 14억 정도 되는데 시가입니다, 이번에는. 시가 9억 원입니다. 거래 금액이니까 시가죠. 예. 시가 9억이면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럼 서울에 뭐 굉장히 거의 다 많은 반 이상 주택들이 해당된다고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최고 세율 한도도 200%에서 300%까지 늘려서 예. 적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그렇군요. 세부담 상한율을. 예. 그리고 정상적인 세율이 0.1에서 0.3% 정도 증가하는데 예. 다주택자는 더 늘어나죠. 이거를 0.3에서 0.8까지 늘리는 네. 굉장히 대폭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세금과 관련된 거는 세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통과될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좀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이런 네. 대책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좀 주시면 네. 자,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56세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 또 다른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62세 네. 세금이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예. 종합부동산세를 만 60세에서 65세는 20%를 감해줍니다.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65세 넘어서 70세까지는 30%를 감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상 되면 이제 40%까지 감해주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퇴직자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세부담 때문에 그 이사 가거나 반발하는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네. 내놓은 대책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조정 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보면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한 시가 29억 원짜리를 네. 보유하고 또 강남구의 음마 아파트를 2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919만 원을 냈는데 네. 이게 지금 2,700만 원 정도까지 상당히 오르는 올라가죠. 겁니까? 네. 예. 네. 세부담이 이게 이제 상한선 자체가 200에서 예. 300%까지 올라가기 올리기 때문에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이런 네. 대책, 이런 방침도 밝혔어요. 오늘 10시에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됐습니까? 네, 아예 발표됐는데 공시지가죠. 예. 금액별로 차등화시키되 9억 원 이상 되는 걸 중심으로 누진 것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6억 원 이하는 좀 괜찮은데 6억 원이 넘는 경우, 9억 원이 넘는 경우는 누진 과세에서 세부 부담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70%, 75%, 80%까지 계속적으로 현실화시키면서 누진 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보신 저 비율보다 네. 공시지가가 현실화된 보유세는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많이 내죠. 세율도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현실화되고 공정가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네. 또 세부담 상환율도 150에서 200% 됐는데 200에 30%까지 올라가니까 300%까지 올라가니까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정부가 정말 초고강도 정책을 내놨는데 다만 집을 팔아라. 네. 이 어떤 일정 기간까지는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네. 자, 양도소득세 관련 대책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물꼬를 하나 터준 게 있습니다. 예.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사람이 내년 6월 말 이전에 한시적으로 만약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예. 양도세 중과세를 안 하겠다. 예. 다시 말하면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1가구 2주택은 첫 번째 파는 주택을 52% 내게 돼 있거든요. 예. 10%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1가구 3주택은 62%인데 예. 역시 10% 빼주는 겁니다. 20%. 네. 그래서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양도세 내야 됩니다. 양도세는 내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이 기회에 팔아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주택자가 집 팔 때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중과세였죠. 중과세됐는데 네. 이 중에 하나를 팔 사람 10년 이상 보유한 집은 내년 6월까지는 좀 조건을 완화해 줄 테니 이때까지 팔아라.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짚어볼 것이 지금 집값의 상승 원인이 지금 강남발이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네. 강남에 있는 집을 먼저 팔까? 뭐 이건 좀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면은 또 이제 비강남권 지역이나 지방집을 먼저 팔게 되면 또 양극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세부담을 견딜 수 있으면 아마 지방 걸 먼저 팔 예. 거고요. 세부담이 되면 강남 거 먼저 팔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방 집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예. 1가구 1주택으로 만든 그래서 똘똘한 주택 한 채로 갈 확률이 더 점점 강해지고 있죠. 예. 네. 똘똘한 한 1주택으로 네, 갈 1주택으로. 가능성이 더 강해지는 거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 늘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대책을 내놓을 때 일부 지역만 발표를 해서 27개 지역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옆 지역에서 오르는 이 풍선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좀 현실화된 측면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332곳이나 지정했습니다. 예. 동네별로. 뭐 거의 그러면서 대부분 지역인 거의 거죠? 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지역도 하남에 4군데, 네. 과천에 5군데, 그다음에 광명에 4개 동중 이 전부 다 수도권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지역을 거의 규제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서울 시내만 13개 구에 272개 동을 규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적용된 왜냐하면 사례는 내년 아니었고, 4월 말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5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상 분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4월 말 이후에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거는 왜 한꺼번에 지정을 안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어요? 원래는 구별로 지정을 했었죠. 예. 그러면 오르지 않는 지역도 피해를 보니까 동별로 피세 규제한다고 했다가 네. 풍선 효과 나타나니까 이렇게 늘린 겁니다. 예. 네.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분양 물량이 금년도 4만 한 2천 가구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 4만 1천 가구. 예. 부동산 114의 그 자료를 보면은요. 금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2,890가구 정도 되고요. 예. 내년도 4만 1,500가구 정도 됩니다. 문제는 2021년도 후년도입니다. 후년도에 2만 644가구로 반토막 납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네. 부동산 114 자료에서는 반토막 나거든요. 예. 이것은 입주 물량이 없으면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입주 물량은 적어도 3, 4년 전에 착공을 해서 분양해서 건물 짓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만약 이렇게 반토막 나면 네. 정부의 규제 대책에 관계없이 서로 하는 지역은 집값이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공급 대책에 앞으로 정부 정책에 네.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다. 문제는 이런 이번에 생각-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나 다른 쪽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한 15,000가구 정도 네. 국토부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지역은 지정이 안 됐고요. 네. 단지 국공유지나 군부대 용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만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효과인데요. 네. 쓸 수 있는 정말 강도 높은 대책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나왔죠. 잡힐까요? 우선은 제가 오늘 대책 중에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 지난해 그 정부가 11월 4일 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에 8월달, 9월달에 거래된 1536건에 대해서 정밀 조사했죠. 네. 그래서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88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제 지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강화시키는 대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9억이 넘는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서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쉽게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거나 거래하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갑작스럽게 올라갔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멈칫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단기적 대책이 중장기적 대책은 아닙니다. 중장기적 예. 대책은 결국에 공급입니다. 결국엔 공급이다.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집값을 잡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더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재개발 지역 예. 그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예. 어쨌든 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네. 방침이거든요. 내년에 불안요인이 계속되면 내년에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네. 어떤 대책들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예. 재건축 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0년에서 40년인데 40년만 더 늘린다면 네. 재건축 시장은 10년 동안 더 조용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면밀히 들여다보듯이 예. 주택거래 허가제도 뿐이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에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번째 대책이었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f I could change the currents of our lives to make the river flow where it's run dry, to be a prodigal upon a time that I will see you tonight. 3, 2, 1. Destroying all the cruelty of fate. I must believe that love will find a way tonight. If I could see beyond the here and now, if you could hear me calling you somehow, if I could know that love's reaching out. 네, 바닥에 드러눕고 머리채 잡고 꽹과리에 부부젤라까지 등장한 어제 국회 밖 상황 화면으로 보셨죠. 한국당이 개최한 정부 규탄 대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어제 국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갈등을 토론으로 풀어야 할 국회가 무법천지로 방치된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정치권 책임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정당 간 협의는 진행될수록 지금 꼬여가는 형국인데요. 안팎으로 먹구름 잔뜩 낀 국회 상황, 잠시 뒤 전국 대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